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와 행동평가라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의 행동을 파악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관찰과 평가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찰과 평가의 핵심은 이와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유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느끼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사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활지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찰, 행동에 대해서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의 정의입니다. 관찰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물의 상태나 현상을 기존의 지식을 사용해서 주의 깊게 자세히 탐색하고 기술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지식을 사용해서 쉽게 자세히 탐색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탐색한 것을 기술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찰 및 평가의 목적입니다. 왜 도대체 관찰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영유아의 현재 발달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진보된 어떤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죠. 그리고 학급 전체 현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찰 좀 평가를 합니다. 또 교육과정 계획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를 선발해내기 위해서도 관찰합니다. 또 행정적인 결정이나 부모 면담을 위해서 저희가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관찰의 종류입니다. 관찰에는 비형식적인 평가, 형식적인 평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비형식적인 평가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비형식적 평가에는 1하기록, 연속기록, 표본식 기록, 시간표시법, 사건표시법, 평정척도, 행동목록법,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1화라든지 연속기록, 표본, 시간표시법, 사건표시법, 평정척도, 행동목록법은 우선은 관찰을 토대로 한 비형식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찰은 무엇일까요? 이와 발달 특성을 고려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된 행동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아이들이 어쨌든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해내었던, 그쵸? 그 작품이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또 놀이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학습자의 학습, 성장, 발달, 진전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평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인 평가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사용해도 검사를 실시해도 어떤 사람이 검사를 실시해도 채점이나 해석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형식과 절차가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된 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검증된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능검사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학력검사, 성격검사 등이 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찰의 단계인데요. 관찰이 중요하겠죠? 관찰을 하고 관찰한 것을 기록합니다. 또 기록된 관찰을 가지고 해석을 하죠.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및 해석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한 지원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평가로
우리가 관찰 단계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관찰 단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름, 그쵸? 생년월일, 그리고 관찰일, 장소, 좀 구체적으로 적었죠. 그쵸? 그 다음에 관찰을 누가 했는지를 좀 적어봅니다. 자, 이제 살펴보면 우선 관찰을 하고 관찰을 기록해야겠죠. 수진이가 모래에 성을 쌓고 있어요. 운동장을 돌아다니던 민수가 수진이 옆으로 옵니다. 수진이는 민수에게 민수야 내가 만든 성을 좀 봐 합니다. 민수는 내가 왕자님한테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손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흉내를 내다가 수진이가 만든 성이 부서졌습니다. 수진이는 야! 내 손이 망가졌잖아 하고 화를 내었고 민수는 그래서 라고 대꾸합니다. 수진이가 화가 나서 민수를 밀쳤고 민수는 옆에 있던 슬기둥이의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무사하게 달려가 선생님 수진이가 저를 밀었어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죠.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진이는 자기가 만든 것이 기뻤고 이를 민수에게 자랑하고 싶었죠. 그죠? 반면에 민수는 수진이가 만든 성 그 자체보다는 수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성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을 부숴뜨리게 됐죠. 의도적으로 성을 부순 것이 아니었는데 수진이가 화를 내자 오히려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추론,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과 추론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는 자신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민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손으로 모래성을 누르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 방법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좀 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 지원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찰을 위한 계획하기입니다.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그쵸? 어떤 행동을 표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 관찰할 것인가, 관찰 장면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관찰을 위한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관찰 기록, 어떤 관찰 방법을 쓸 것인가, 그쵸? 일화 기록을 쓸 것인지, 아니면 사건 표지법을 쓸 것인지, 그쵸? 또 시간 표지법을 쓸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쵸? 어떤 관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관찰 및 평가의 오류입니다. 관찰 대상인 영유아에게 미치는 관찰자의 영향은 지대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치 정상적인 아이를 관찰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문제아동으로 변신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찰자의 기대, 과대한 일반화, 후광 효과가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찰자의 기대는 뭐예요? 아이가 계속 친구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선생님 봐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네, 이러면 어때요? 그 아이는 성격도 나쁠 것 같고 거짓말할 것 같고 그쵸? 문제를 밥 먹듯이 할 것 같고 잘하는 건 한 개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교사의 기대예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아이를 주운 글씨를 받을 또는 왜 맨날 그러니? 라고 우리가 주운 글씨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또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대한 일반화예요. 자, 뭐예요? 과대한 일반화? 아이가 굉장히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다 잘하는 거죠.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걔는 잘하는 애. 이렇게. 또 후광과도 이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현대자동차 소울을 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황이 타던 차,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이게 이제 후광 효과라는 거예요. 뒤에서 빛을 발하는 효과.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얼굴이 잘생기면 성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외모로 딱 첫인상을 형성하는 거죠. 못생기면은 성격도 더럽게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또요, 상품의 포장지가 너무 멋져요. 자, 이런 뭐예요? 내용도 안에 들어있는 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도 명품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광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관찰을 토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아동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 주관적인 관찰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얼마나 아이가 달라지는지를 관찰평가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A를 한번 볼게요. 지수는 역할놀이에서 책상 위에 놓인 공룡을 가지고 한참 동안 혼자 놀고 있습니다. 지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놀던 지수는 재미가 없어진 듯 다른 바구니에 있는 또 다른 공룡을 가지러 갑니다. 여러 공룡을 가지고 놀던 지수는 선생님에게 제일 큰 공룡이 대장이라고 말해요. 지수는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지수의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뭐뭐인 것 같고 재미없어진 것 같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선생님의 기대를 그냥 담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관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찰 B를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을 근거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관찰 B에서는요. 지수는 역할놀이 영역에서 15분째 놀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수는 지금까지 가지고 놀던 공룡 2마리를 책상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놓고 곧장 영역 오른쪽 구석에 있는 장난감 상자로 갑니다. 오른쪽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장난감 상자 속을 휘젓더니 플라스틱 공룡 하나를 왼손으로 꺼냅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몸을 일으켜 섭니다. 공룡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책상으로 급하게 걸어가서는 책상에 있는 2마리 공룡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외치고 선생님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지수는 오른손 2번째 손가락으로 공룡들을 가리키며 티라노사우루스가 대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제일 크니까요. 디메트로는 별로 크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 어때요? 관찰 A와 관찰 B는 완전 다르죠? 관찰 A에서는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또 친구도 없는 선생님이 유일하게 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지수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지수는 굉장히 유능해요. 그죠? 공룡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누가 큰지, 그쵸? 크기에 대한 선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문제 있는 아동일까요? 정말 친구가 없는 아이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편견으로 우리 아이가 멀쩡한 아이, 유능한 아이를 문제 아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상상이, 그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날 만큼 좀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번째, 아동 관찰 및 평가의 원리입니다. 소비평가는 너무 지나치지 않고 여유롭게, 그쵸? 관찰 기획은 처음에는 조사 수준에서 탐색 수준으로, 그 관찰 내용이나 사항은 될 수 있는 한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레포를 기본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가자는 적절한 평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관찰 도구를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검사 도구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사전 검증하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만약에 이제 검사 도구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조금 신뢰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훨씬 좋겠죠. 관찰 방법입니다. 표본식 기술, 또 일화기록, 시간표지법, 사건표지법, 그리고
평정척도법, 행동목록법,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평정척도는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교사가 했다, 교사가 문항을 만들었다 이러면 사실 약간 검증이나 타당도가 검증된 방법은 좀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능 검사라든지 누가 해도 똑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저희는 이거를 비형식적인 평가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기술이 조금 자유롭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하기록도 마찬가지고 시간표시법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시간 안에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보는지 뭐 사건이 어떻게 주어진 시간 안에 몇 번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파악해보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안에서 좀 더 효과적인 것들, 관찰에 적합한 것들을 조금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표본식 기술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 관찰 대상의 말과 행동을 최대한 자세히 객관적으로 일어난 순서대로 적는 관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본 걸 정말 정확하게 그림 그리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양이 많겠죠. 분량이 굉장히 많겠죠. 오른손으로 짚고 왼손으로 물 쓰고 구체적으로 정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쓰는 겁니다. 자, 지침을 보면 관찰 날짜, 시간, 관찰 대상, 관찰자 이름을 기록하고요. 관찰된 장소의 장면을 표시합니다. 10분에서 30분 동안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현재형 직접 화법으로 그 아이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기입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고 또 발달 영역별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표본식 기술은 일화 기록보다 양이 한 두세 배는 더 길 것 같아요. 왜냐면 본 걸 그대로 기술하는 거고 아이들이 말한 것들을 이렇게 따옴표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입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자세한 기록으로 자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관찰하기가 간단한 편이죠. 좋아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혹은 잘못되면 주관적인 관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관찰하는 대상의 수가 적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관찰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화 기록입니다. 성격을 보면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 범주에 따라 한 가지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한 후에 기록하는 걸 이제 1화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 1화 기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1화 기록은 관찰 날짜, 시간, 관찰 대상, 관찰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관찰 장소의 장면 이런 것들 좀 표시해 주시고 관찰자의 초점을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에 의해 정해진 범주에 따라 관찰을 좀 하시고 현재형, 직접 합법 등 6화 원칙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상호작용 대상까지 같이 기록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1화 기록의 장점입니다. 관찰 초점이 무엇을 볼 건지 정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관찰하기에 간단한 어떤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본 것들을 조금 단순화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적게 걸릴 수 있죠. 표본식 기록보다는 훨씬 짧고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관찰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라서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단점은 시간 순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있거나 편견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상황 묘사가 표본식 기술보다는 굉장히 좀 적을 수 있죠. 뭉뚱그려 쓰기 때문에 다 쓸 수 없어서 그래서 상황 묘사가 조금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찰 및 평가의 예시를 한번 보면요.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관찰 장면, 관찰일, 관찰 장면, 또 관찰자는 누군지 이렇게 썼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유로가 소꿉 영역의 책상 위에 그릇을 놓고 토마토, 딸기, 호박 등의 음식물을 담아놓고 숟가락으로 줬습니다. 지연이는 유라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유라는 숟가락에 토마토를 얹고 옆에 앉아있는 교사의 입에다 댑니다.
유라와 지연이는 교사가 먹는 신용을 지켜보고요. 교사가 지연이도 먹어볼래? 라고 묻자 유라는 토마토 모형을 얹어 2차례 지연이에게 줍니다. 지연이는 유라를 바라보기만 해요. 유라가 1분 정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누릿감을 두고 다른 영역으로 갑니다. 지연이는 그대로 앉아있다가 유라가 하던 누릿감을 집어들고 주변에 있는 칼로 토마토를 썰는 흉내를 내죠. 조용히 교사에게 다가와 말없이 숟가락에 반쪽 토마토를 내밉니다. 교사가 먹는 흉내를 내며 미소 짓자 잠시 쳐다보고 난 후에 딸기 모형을 또 썹니다. 자, 관찰의 초점은 뭐예요? 지연이의 놀이 탐색이네. 그쵸? 지연이가 지금 음식물 모형 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놀이의 탐색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이 초점을 좀 두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 예시는 지금 이렇게 위에 보시면 영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큰 연령이라서 만 4세라서 이제 대소집단 활동이 있는데 이 대소집단 활동은 이제 활동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영역 이렇게 흥미 영역별로도 가지만 이제는 놀이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팽이 만들 팽이 놀이 영역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소방차 놀이 영역 이렇게 그렇죠. 이 명칭은 놀이 영역으로 좀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시간표시법입니다. 선택을 보면 선정된 행동을 정해진 시간 동안에 관찰하면서 관찰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간격에 맞추어 여러 번 반복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15분 보고 1회 이상 나타나는 행동을 시간표시법으로 적절하게 체크합니다. 시간 간격은 행동의 유형, 관찰 시간,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시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또 표시된 행동이 대표성을 고려해서 관찰의 범주를 정의내리기도 합니다. 행동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간표시법의 예를 보시면 사키놀이 영역에서 관찰 대상이 유아 행동을 30초에 10회 관찰해서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찰된 아동 이렇게 쓰시고 놀면서 보니까 깨물기를 몇 번 해야 하는지, 때리기를 몇 번 하는지, 꼬집기를 몇 번 하는지, 던지기를 몇 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30초를 10회 관찰해서 30초 동안에 나타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의 어떤 행동들을 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체크해보는 게 시간표시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표시법입니다. 성격을 살펴보면 하나의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생길 때에만 관찰하는 방법으로 선정된 행동이 관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언어 행동이라든지 친구 간의 갈등 행동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 또 자조 행동. 자조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손을 씻는 행동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쵸? 스스로 옷을 갤 수는 있는지, 이 개는 행동이 언제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예요. 자, 분류 기술 행동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정리된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분류하는 행동들이 언제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떻게 그 정해진 행동이, 그러니까 예측한 행동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체크해서 표시하는 게 사건표시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빈도사건 표시법이라고 해서 정해진 범죄 행동이나 상황이 관찰될 때 빈도를 기록하는 게 빈도사건 표시법이고요. ABC 서술식 사건 표시법은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난 그 앞뒤 전후 사정, 그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기록을 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ABC 서술식 사건 표시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표시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표시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우선 빈도사건 표시법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편리하고 단순합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수행 및 분석이 가능하죠. 주제를 융통성 있게 관찰하기 좋아요. 근데 행동의 원인을 알아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행동의 빈도만 표시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ABC 서술식 사건 표시법은 어떨까요? 원인 파악이 가능해요. 왜냐면 행동 전에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어떤 전조 행동이 있은 다음에 이 행동이 일어났고 그 후에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쭉 이제
ABC 사건 표지법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원인 파악도 돼요. 그렇지만 어때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뚜렷한 관찰 초점이 주관적 관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흐름이 선생님의 기대 내지는 또 그 후광 효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우려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관찰 아동이 이렇게 있고 언제 관찰을 했는지,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4월 10일에서 15일, 한 3일 정도 걸렸네요. 12, 13, 14, 15, 4일 걸렸네요. 자, 이제 집단 활동 시간에 모여 앉을 때 특정한 자리를 가지고 발생하는 갈등이에요. 이거는 사건 전, 사건 후. 그러니까 이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잘 적어보는 걸 토대로 문제 방법을 우리가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간식을 먹고 동화를 듣기 위해서 모이라는 교사의 안내가 있었죠. 형신이와 민혁이가 의자를 들고 뛰어와 바깥 출입문 가까운 곳에 앉아요. 동화를 들고 나서 입구 근처에 앉은 이화부터 시류놀이를 나가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계속 입구 쪽으로 가서 앉으려고 해요.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거, 선생님도 몰랐다가 이렇게 적고 나니까 내가 입구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부르는구나, 바깥으로 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면 집단 활동을 하기 전에 간식을 먹고 있고 자리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먼저 온 아이 순서대로 자리에 앉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쵸? 그 다음에 실외놀이를 위해서 출입구 가까이에 앉은 순서대로 보내는 경향이 있더라. 내가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유아들이 자리다툼과 실외놀이가 연기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교사는 실외놀이를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기로 했고요. 교사가 실외놀이를 위해서 유아를 내보낼 때 내보내는 방법, 그것들이 이제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긴 시간 동안에 전 사건이 발생, 그다음에 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조금 모색해 보는 관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정척도법입니다. 관찰된 행동의 양이나 질적인 차이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장단점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항목을 한꺼번에 행동의 양이나 질을 평가하므로 반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는 거 사용하는 거고, 익숙하지 않은 척도는 중앙 집중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냥 그렇다 아니면 보통이다로 많이 이렇게 조금 집중될 수 있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편견이나 오류기획 가능성에 대해서 이 평정척도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정척도법은 뭐예요? A, B, C, D부터 시작해서 쫙 문항이 있고 거기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항목들을 평가해서 이제 좋기는 하죠. 많은 항목들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잘 모를 때에는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아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 좀 가운데 보통이다에 막 다 찍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주의를 좀 주의가 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주관성에서 좀 벗어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평정 척도입니다. 행동의 특성을 연속성 있는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관찰자는 가장 잘 나타내는 진술문을 선택해서 기술평정 척도를 먹이는데요. 대개는 3개에서 5개의 범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숫자 평정 척도예요. 이제 얘는 척도치의 진술문 대신에 숫자로 부여해서 평정화된 자료로 수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그쵸? 매우 그렇다는 5, 매우 그렇지 않다는 1,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해내는 게 숫자 평정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정 척도입니다. 이거는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죠. 어쨌든 이 내용을 보고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놀잇감 정리하기는 어디쯤 해당하는지.
옷을 바르게 입기는 어느 정도의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기술을 평정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본 걸 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아이 자조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조성, 옷 입기, 뭐 손 씻기, 간식 치우기, 화장실 가기, 장난감 치우기 이런 자조성 척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옷 입는 걸 아주 잘하면 5점, 손 씻기를 아주 잘하면 5점, 그쵸? 간식 치우기를 아주 못하면 1점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시를 하는 게 숫자 평정 척도입니다. 행동 목록법입니다. 체크리스트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요. 성격을 한번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특정한 기술이나 행동의 출현 여부 자체에 관심이 있을 때 현재 상태를 평가해서 단순히 예, 아니오의 형태로 기록하는 걸 행동 목록법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은 관찰자가 특별히 훈련을 받지 않고도 관찰 대상의 행동이 나타나면 동그라미, 안 나타나면 X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수준의 빈도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 아니오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질적인 수준으로는 조금 정보를, 질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려운 그 관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I 쓰기 준비도 해가지고 예, 아니오로 표현된 행동 목록법입니다. 이것도 행동 목록법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이니까 한번 예를 여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손가락, 손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예, 아니요. 이렇게 표시해서 아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용어가 많습니다. 대안적 평가, 그래서 평가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 참평가다. 실제 상황에서 수행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거다. 수행평가, 지식, 기능, 기술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포트폴리오, 개개인의 작업이나 작품을 모아둔 자료집이나 서류철 정의 이렇게 해서 요 내용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정의를 한번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습자의 발달과 학습을 기록하는 증거를 조직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우리 선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학습자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지금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쫙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장, 그쵸? 진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얘도 뭐예요? 조금 어렵겠죠. 그쵸? 포트폴리오 조직입니다. 기준을 일단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자료 날짜를 기록하고 사회적 맥락이나 작업의 진행 과정, 평가 대상의 의도, 평가자의 판단 등이 간략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수집이 매일 학급 생활의 정규 일과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해석이에요. 자료를 편집하고 요약한다. 그죠? 한 번에 한 영역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성취, 특성, 도움, 발달 단계 등도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활용 과정이다. 시간과 경비를 조금 많이 쓰게 되죠. 해석 기준인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비형식적인 평가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장면으로 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연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관찰을 뭘 하고 있어요. 그림을 이제 가지고 본 거네요, 선생님께서. 사람의 옷, 머리, 눈 등을 대상과 구별되는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요. 태양을 그려서 기저선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머리카락을 그릴 때 눈을 그릴 때 선을 변화 있게 사용해서 예쁜 디자인에 특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눈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선과 면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해서 디자인했던 거. 이런 부분도, 그죠? 이 여자아이 보면, 이렇게 별도 이렇게 있고, 여기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있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선과 면을 잘 활용해서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평가를 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 계획에서 관찰 장소인데요. 관찰자인 교사는 모든 장소에서 유아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방법으로는 그 적절한 방법들을 채택하는 거예요. 일화 기록을 할 건지, 표본 기록을 할 건지, 서술식 사건 표지법으로 할 건지, 이런 다양한 기록 방법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 행동 관찰 적용입니다. 두 번째, 유아 행동의 관찰 및 기록인데요. 이 어떤 문제 행동이 있을 때 교사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유념하면서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찰 기록 내용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 교사 개인으로 분석한다면 교사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교사와 원장이 함께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적된 결과를 종합해서 원인을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유아교육기관이 이제 환경적인 측면, 교재나 교구, 놀잇감의 양, 교실의 공간 크기, 밀집도 등도 함께 고려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상호작용, 부모와의 면담을 요청해서 좀 이 아이를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 행동의 관찰 결과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 행동의 예방입니다. 우리는 관찰이나 우리 생활지도는 왜 하는 거냐?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을 하는 이유는 예방이에요. 그쵸? 또 지도죠. 문제행동의 지도. 세 번째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모의 면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면담 자료로 활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결과로 활용되는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유아 행동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